매달 첫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장혜영은 어김없이 동네 은행을 찾았다. 남편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가 만들어준 이 작은 루틴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통장을 정리하고 가계부에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 같았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원 김 씨가 친근하게 인사했다. 혜영은 미소로 답하며 번호표를 뽑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은행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몇 명의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12번 고객님. 혜영의 번호가 불렸다. 그녀는 가방에서 통장과 도장을 꺼내 3번 창구로 향했다. 창구 너머에는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이름표에는 이설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통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혜영이 통장을 건네자 설이는 밝게 웃으며 받아들였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설인이 통장을 스캐너에 올리고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종이에 무언가를 써서 통장 사이에 끼워 넣었다. 죄송합니다. 전산 시스템 오류로 확인이 필요해서요. 5분만 기다려 주세요. 설인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약간 떨리고 있었다. 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석으로 돌아갔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요즘 은행 시스템이 자주 말썽을 부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데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흰 종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지금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위험한 사람들이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찰을 부를 테니까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세요. 저를 믿어주세요. 혜영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손이 덜덜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핸드폰 화면을 켜서 반사된 모습을 통해 뒤를 살폈다. 3명의 남자가 은행 뒤쪽에 앉아 있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다. 그중 한 명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잠깐, 저 사람은, 혜영은 눈을 크게 떴다. 모자를 쓴 남자의 옆모습이 낯익었다. 턱선과 코끝의 모양이 분명히 기억에 있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 갑자기 누군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불렀다. 혜영이 고개를 돌리자 그 얼굴을 보고 온몸이 굳어졌다. 바로 그녀의 조카 윤도현이었다. 평소 다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 그대로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익숙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도연아, 여기서 뭐하니? 혜영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아, 이모, 여기서 뵙네요. 도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대출 상담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모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혜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도연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우연일 리 없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어딘가 날카롭고 계산적이었다. 그냥 통장 정리하러 왔단다. 혜영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 그러시구나. 도연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이모, 혹시 오늘 큰돈 찾으실 계획 있으세요? 어머니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만약 여유가 되시면 잠깐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혜영은 깨달았다. 도연이 자신의 예금 만기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나타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창구 쪽에서 이설인이 작은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혜영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이제 그녀에게는 이 낯선 은행원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혜영은 조카를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도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내리에는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다. 언니가 수술을 받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도연은 평소 자존심이 강해서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법이 없었다. 언니가 아프다고? 언제부터? 혜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아, 그게 최근에 갑자기 악화되셔서요. 어머니가 이모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하셔서 말씀 안 드렸나 봐요. 도연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혜영의 가방과 통장을 향해 있었다. 혜영은 핸드폰을 꺼내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한테 직접 안부 인사드려야지. 아, 안 돼요. 도연이 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지금 수술 준비 중이라서 전화 받으실 수 없어요. 그 순간 혜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윤정에게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혜영아? 언니, 몸은 어떠세요? 도연이가 수술 받으신다고 해서. 수술? 무슨 수술? 나 멀쩡한데? 윤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했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혜영은 전화기를 든 채 조카를 똑바로 쳐다봤다. 아, 언니,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혜영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이모, 도연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혜영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도연아, 솔직히 말해줘. 진짜 무슨 일로 여기 온 거니? 도연의 표정이 180도 달라졌다. 평소의 다정함이나 예의 바름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만이 남았다. 이모가 생각보다 영리하시네요.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간단히 얘기하죠. 이모 명의로 된 대출이 몇 개 있어요. 오늘 그 돈을 정리해야 해서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대출 받은 적 없는데. 이모가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여기서 3천만 원을 인출해 주시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거예요. 혜영은 소름이 돋았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아끼던 조카가 맞나 싶었다. 목소리도 표정도 심지어 말투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이때 창구에서 이설인이 작은 소리로 불렀다. 고객님,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혜영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창구로 향했다. 도연도 따라 일어났지만 혜영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잠깐만 있어. 금방 올게. 창구에 도착하자 이설인이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다. 화면에는 혜영의 이름으로 된 수많은 거래, 예역이 나열되어 있었다. 대출, 카드 사용, 현금 인출. 모두 그녀가 전혀 모르는 것들이었다. 할머니, 이 거래들 모두 기억나시나요? 이설인이 조용히 물었다. 혜영은 고개를 저었다.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카드도 잘 안 쓰고 대출도 받아본 적 없어요.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거래들이에요. 모두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인 패턴이 다르고 사용 장소도 할머니가 평소 가시지 않는 곳들입니다. 이설인이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신 분, 할머니와 어떤 관계신가요? 제 조카예요. 그런데 CCTV를 확인해 보니 그분이 3개월 전에도 여기 오셨어요. 할머니 통장을 가지고 계셨고요. 이설인이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다. 그때도 오늘처럼 동료들과 함께였습니다. 혜영은 화면 속 도연의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졌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통장을 들고 있었고 당당히 거래를 하고 있었다.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이설인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할머니 계좌가 여러 개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항로로 사용되고 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상황입니다. 범죄 조직? 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할머니, 조카분이 속한 그룹이에요. 그들은 고령자들을 타겟으로 신분을 도용해서 불법 자금을 유통시키는 일을 합니다. 혜영은 현기증이 났다. 도연이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행히 아직 예금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오늘 인출하신다면 이설인이 말끝을 흐렸다.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모, 뭐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어머니 수술 시간이 다 돼가는데. 혜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이설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은 언제 와요? 이미 건물 주변에 대기 중이에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그때 도연이 창구 옆으로 다가와 서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모,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빨리 돈 찾으세요. 시간이 없어요. 혜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그리고 믿었던 가족이 사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끌려는 가장 위험한 존재였다는 것을. 도연의 목소리에는 이제 가식적인 다정함도 예의도 남아있지 않았다. 혜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30년 넘게 가르쳐온 교사의 본능이 그녀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지금 옆에 서 있는 것은 그녀가 알던 조카가 아니었다. 이모, 제가 뭘 부탁드렸는지 기억하시죠? 도연이 창구 유리에 손을 댔다. 겉으로는 평범한 손짓이었지만 혜영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다. 이설인이 재빨리 책상 아래쪽 비상벨을 눌렀다. 외부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작은 동작이었다. 그리고는 혜영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곧 도움이 올 거예요. 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연을 바라봤다. 도연아, 내가 정말 내 조카가 맞니? 무슨 소리세요? 당연히 조카죠. 도연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그런데 이모, 시간이 정말 없어요. 어머니가 윤정이는 멀쩡하다고 했잖니. 혜영이 끼어들었다. 방금 전화로 확인했어. 도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리고는 곧 다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어머니가 이모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러신 거예요. 사실 어제부터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그만해. 혜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이때 이설인이 모니터를 돌려 혜영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혜영의 금융거래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혜영은 화면을 보고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대출이 무려 7건이나 있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엄청났다. 고급 술집, 룸살롱. 심지어 경마장에서의 거래까지. 이건 뭐예요? 나는 이런 곳에 가본 적도 없는데. 최근 6개월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들이에요. 모두 할머니 명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사용한 거죠. 이설인이 다른 화면을 열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새로운 화면에는 혜영의 신분증, 사본들이 나와 있었다. 그런데 사진은 혜영의 것이지만 서명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 한 것이었다. 이 서명들 할머니가 하신 게 아니죠? 혜영은 고개를 저었다. 전혀 다른 글씨예요. 도연이 점점 초조해하는 것이 보였다. 그는 손목시계를 계속 들여다보며 뒤쪽에 앉아있는 동료들을 힐끔힐끔 쳐다봤다. 이설인이 계속 설명했다. 더 심각한 건 이 계좌가 여러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총 2억 원 이상의 불법 자금이 이 계좌를 통해 유통됐습니다. 2억? 혜영은 숨이 막혔다. 네. 그리고 만약 오늘 할머니가 현금을 인출하신다면 그 돈도 그들의 수중으로 넘어갈 거예요. 결국 할머니는 모든 걸 잃게 되죠. 도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이모,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냥 3천만 원만 찾아주세요.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 혜영이 돌아서며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너 지금까지 내 돈으로 뭘 한 거니? 도연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다. 그는 더 이상 다정한 조카의 모습을 유지하려 하지 않았다. 이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돈만 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모 혼자 살면서 그 많은 돈 다 쓰지도 못할 거 아니에요? 혜영은 충격에 빠졌다. 이것이 정말 자신이 아끼던 조카의 본 모습이었나. 그런데 도현아, 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기철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도 그때 뭔가 했니? 도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이설인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할머니, 혹시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험 관련해서 이상한 일이 있었나요? 그때 병원에서 치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해서 도연이가 보험 처리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보험금도 제대로 못 받고 보험사 기록을 보니 실제로는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어요. 하지만 수령인이 할머니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네요. 이설인이 화면을 가리켰다. 혜영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남편의 죽음마저도 도연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는 5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자신을 이용해왔던 것이다. 너는 정말. 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이 갑자기 화를 냈다. 이모,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돈 찾으세요. 시간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 뒤쪽에서 도연의 동료 중 한 명이 일어나더니 천천히 창구 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손은 주머니 안에 들어가 있었고 눈빛이 험악했다. 이설인이 혜영의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다. 할머니, 곧 끝날 거예요. 조금만 더 견뎌주세요. 혜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서운 순간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아꼈던 조카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했다는 사실에 창밖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은행 앞에 정차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곧이어 몇 명의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다. 창밖의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남자들이 은행 입구로 향했다.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걸음걸이와 시선은 여느 은행 고객과 달랐다. 도연은 그들을 보자마자 안색이 하얗게 변했다. 이모, 지금 당장 돈을 찾으세요. 도연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은행 문이 열리며 정우혁 수사관을 비롯한 사복 경찰 5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미리 계획된 것처럼 신속하게 움직였다. 경찰입니다. 모두 제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도연과 그의 동료들은 순식간에 제압됐다. 평소 다정했던 조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갑을 찬 채 바닥에 엎드린 도연은 처음 보는 낯선 범죄자 같았다. 이모, 이건 오해예요. 도연이 끌려가면서 절규했다. 저 은행원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혜영은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설인이 곁에 와서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2시간 후 경찰서 조사실에서 정우혁 수사관은 혜영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다. 할머니, 윤도현은 사실 실버타겟이라는 노인 대상 금융사기 조직의 핵심 멤버입니다. 정우혁이 파일을 열며 설명했다. 이 조직은 혈연관계를 이용해 고령자들의 신분을 도용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혈연관계를? 네.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하는 거죠. 윤도현은 할머니를 3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용해왔습니다. 정우혁이 보여준 수사 자료는 혜영을 더욱 경악시켰다. 도연은 할머니들만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기단의 일원이었고 혜영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여러 명 있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정우혁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할머니 남편분이 돌아가신 일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5년 전 장기철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윤도현이 담당 직원과 결탁해서 치료 과정을 조작했습니다. 혜영은 숨이 막혔다. 그게 무슨... 실제로는 치료 가능한 병이었어요. 하지만 윤도현이 병원 관계자에게
돈을 주고 거짓 진단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치료를 지연시켜서 병을 악화시킨 후 보험금과 치료비를 가로채려는 계획이었죠. 정우혁이 의료진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도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치료 기간을 좀 더 늘려주세요. 보험금 청구를 최대한 키워야 하거든요. 어차피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겠죠? 혜영은 온몸이 떨렸다. 기철이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스러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니. 그럼 우리 남편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윤도현의 개입으로 치료가 지연되면서 혜영은 더 이상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눈물이 쏟아졌고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조카가 남편의 목숨까지 빼앗은 것이었다. 보험금은 어떻게 됐나요? 윤도현이 위조 서류를 이용해서 자신 명의로 수령했습니다. 총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정우혁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다. 그리고 그 돈은 도박과 유흥비로 다 탕진했습니다. 혜영은 기가 막혔다. 남편의 죽음으로 받은 보험금을 도박에 쓰다니.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윤정 씨는 어떻게 되나요? 도연이 어머니인데 윤정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효자라고 믿고 계셨어요. 윤도현이 가져다 주는 돈이 모두 정당한 수입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윤정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언니. 윤정이 혜영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우리 도연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언니, 일어나요. 혜영이 윤정을 부축했다.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 내 아들이 형부를. 그리고 언니 돈까지. 윤정이 흐느꼈다. 정우혁이 추가로 설명했다. 윤도현은 어머니에게는 자신이 IT 회사에 다니면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서 윤정 씨는 아들이 가져다 주는 돈이 정당한 수입이라고 믿으셨던 거죠. 혜영은 윤정의 손을 잡았다.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속은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도연이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는데. 정우혁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다. 윤도현은 3년 전부터 이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심부름꾼이었지만 할머니와의 혈연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그럼 3년 전부터 계획했다는 말이에요? 네. 남편분이 돌아가신 직후부터 체계적으로 할머니의 신분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혼자 살게 되면서 더욱 대담해진 거죠. 혜영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도연이 남편 장례식 때 보여준 슬픔도, 그 후로 자주 안부를 묻던 것도 모두 계획된 연기였던 것이다. 조사가 끝나고 나서 혜영과 윤정은 경찰서 밖에 서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언니, 앞으로 어떻게 하지? 윤정이 중얼거렸다. 혜영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다시 시작해야죠.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 후. 혜영은 윤정을 만났다. 윤정은 며칠 사이에 몰라볼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다. 아들이 수감된 충격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는 것이 역력했다. 언니, 밥은 제대로 드세요? 혜영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입맛이 없어서. 윤정이 고개를 떨구었다.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어? 내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범죄자라니. 혜영은 윤정의 손을 잡았다. 언니, 그만 자책하세요. 언니가 도연이를 그렇게 키운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언니, 나는 정말 몰랐어. 윤정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도연이가 가져다 주는 돈으로 좋은 집에서 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는 그저 아들이 성공한 줄만 알았어. 언니도 피해자예요. 도연이가 언니까지 속인 거니까.
윤정이 고개를 들어 혜영을 바라봤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어? 내 아들이, 너의 남편까지. 혜영은 잠시 침묵했다. 사실 담담한 것이 아니었다. 밤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고통스러워했던 모습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분노와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었다. 언니, 우리가 계속 과거에만 매달려 있으면 도연이 의도대로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우리가 무너지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래도 언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서로 의지하면서.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이설인이 들어왔다. 그녀는 혜영을 보자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설인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혜영이 일어나 그녀를 반겼다. 이설이는 윤정에게도 정중히 인사한 후 앉았다. 할머니, 은행에서 처리 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 다행히 할머니, 예금은 모두 안전하게 보호됐어요. 그리고 도연 씨가 불법으로 사용한 대출금들도 은행에서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혜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파탄을 면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이설인이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할머니, 저 사실 30년 전에 할머니 제자였어요. 뭐라고? 혜영이 놀라 이설인을 자세히 바라봤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이설인이었어요. 그때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도와주셨잖아요. 혜영은 기억을 더듬어 봤다. 30년 전 가난한 집 아이가 학비를 못 내서 자퇴하려 했을 때 자신이 몰래 학비를 대신 내줬던 일이 있었다. 설마 그때 그 아이가... 네, 맞아요. 이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덕분에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대학도 가고 지금 이렇게 은행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혜영은 말문이 막혔다. 자신이 도움을 줬던 아이가 성장해서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위험에 처한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할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었거든요. 혜영은 감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세상이 온통 어둠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빛이 있었다니. 설인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정이 조용히 말했다. 참 신기한 일이네. 너가 심어놓은 선한 씨앗이 30년 만에 꽃을 피운 거구나. 이설인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할머니, 이것도 드릴게요. 이게 뭐니? 할머니 남편분의 보험금이에요. 윤도현이 가로챈 돈을 보험회사에서 다시 지급해 주기로 했어요. 혜영은 봉투를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할머니,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희 은행에서 고령자 금융사기 예방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할머니가 강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할머니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다른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혜영은 잠시 생각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좋아요. 해볼게요. 한 달 후, 혜영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첫 번째 강의를 했다. 청중석에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다. 여러분, 저는 68세 장혜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가족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특히 조카를 친아들처럼 여겼죠. 하지만 혜영은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줬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고 중간중간 탄식 소리가 나왔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갑자기 큰 돈을 요구하거나 여러분 모르는 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강의가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사실 저도 요즘 손자가 이상하게 굴어서 걱정이었어요. 오늘 말씀 듣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요. 혜영은 보람을 느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니.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영은 윤정과 함께 걸었다. 윤정은 한 달 사이에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다. 혜영아, 오늘 강의 정말 좋았어. 언니도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세요. 윤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봉사활동을 해볼까 생각 중이야. 도연이 일로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치유하고 싶어. 두 자매는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걸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혜영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할게. 우리 함께 걸었던 이 길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해 혜영은 깨달았다. 세상에는 어둠도 있지만 빛도 있고 그 빛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